첫 소식은 역시 지금 가장 핫 이슈죠. 국민의힘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 임명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뭐 부인난이다 이런 얘기가 주말에 막 나왔었는데 어쨌든 막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 뉴스가 계속 이쪽에서 나오고 있고 통합, 쇄신, 희생 강조하면서 다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말이죠. 와이프, 아이 빼고 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혁신이 100%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회가 기대가 엄청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궐선거 끝나고 혁신위원회를 띄우겠다라고 했던 게 벌써 뭐 열흘이 뭡니까? 한참 더 지난 일이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지도부의 인선들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 임명직들만 교체되다 보니까 지도부가 과연 혁신했느냐 쇄신했느냐 이런 의문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도 남아있고 혁신위가 뛰는 과정도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당의 기대가 엄청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혁신을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원회가 진짜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단적인 예로 진짜 와이프랑 아이만 빼고 다 바꾼다. 이 정도가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 의미가 돼야 저는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수민 씨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와이프와 아이만 빼고 이거에 좀 집중을 했는데 이게 둘만 빼고인 거잖아요. 근데 둘만 빼고? 네, 생각해보면 그 국민의힘 상황에 이입을 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만 빼고 다 바꾸자인 것 같은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진짜 바뀌어야 될 건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거든요. 그런데 그런 핵심을 빼두고 다른 격까지만 아무리 바꿔봤자 실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인요한 위원장이 정말 혁신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저는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제대로 된 쓴소리 해야 되고 사실상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혁신이라는 한계를 너무나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진 않는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혁신위가 어디까지 권한을 가질까? 뭐 김기현 대표가 이제 정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과연 공천 룰을 건드릴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공천을 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건드려야 된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건드려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봅니다. 지도부가 불편해할 정도로 공천을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 혁신위가 의미를 뚜렷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 6개월 앞두고 혁신의 방향은 결국 총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밖에 예를 들면 뭐 막말하지 말자, 뭐 도덕적으로 살자 이런 거는 그냥 하나만한 좋은 말 대잔치인 거고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전혀 혁신의 기치를 들 수 없는 내용들이고요. 오히려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공천 자체를 건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저희가 혁신위원회 말고 인재영입위원회랑 총선기획단을 다음 주에 같이 띄운다고 해요. 네. 여기서도 총선 룰을 건드리게 될 텐데 저는 경쟁적으로 총선 룰을 다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재영입위원회에서는 이런 인재하면 좋겠다 하면서 사실상 총선을 겨냥해야 될 것 같고요. 총선기획단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총선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혁신위원회에서도 과감하게 안을 내서 그 새 위원회가 뭐 상호 배타적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공천 관련된 혁신적인 룰들을 내놓고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이를 받지 않을 수 없게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근데 공천 룰을 건드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손봐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다선 의원 불출마라든지 다선 의원 불출마. 뭐 예를 들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뭐 영남 의원들 수도권 뭐 출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는 수도권 정서, 그러니까 영남 의원들을 비판하는 가운데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영남 의원들이 수도권 정서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신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영남 정서 모르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각자가 잘하는 정치적인 역할들이 있다고 봐요. 영남 의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적으로 수도권 의원들보다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영남 의원은 영남에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최적화돼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인 거고 그거를 수도권이라는 모듈에 맞추려면 그 가운데서 또 삐걱삐걱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마찰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이 미리 됐었으면 차라리 민주당처럼 홍익표 원내대표처럼 서초로 미리 가서 상당 기간 준비를 하면서 맞춰왔었으면 그 지역의 분들과
그러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영남 차출론 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수도권 주민들이랑 계속 마찰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수권 정서를 제대로 못 읽으면 오히려 전 두석 뺏기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무분별한 수도권 차출은 좀 저는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고, 하태경 의원처럼 전국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사람, 전국 어디나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 정도만 수도권에 가셔서 하시는 게 선거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공천은 건드릴까요? 저는 일단 건드리려고 시도는 하겠지만 이제 공천룰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주는 건 또 지도부의 몫이기 때문에 과거 최재형 혁신위를 생각해 보면 그 단적인 예가 보이죠. 최재형 혁신위도 18번인가요?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알기론 거의 논의조차 안 하고 폐기 처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혁신위가 만들어져도 그걸 지도부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혁신위가 논의한 내용은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유한 혁신위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김기현 대표가 과연 최종적으로 수용을 해줄 것이냐, 그것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점에서 상당한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또 힘의 역학관계를 생각해보게 된다면 김기현 대표는 사실 본인보다 빛나지 않는 혁신위원장을 찾았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있는, 그러나 본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고 본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사람을 전 찾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외에서 모셔온 거라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제 추정으로는 봤을 때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뭐 이른바 TK 친윤 주류 세력들의 불출마를 과연 인유한 위원장이 종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뭐 이른바 윤핵관들의 컷오프를 과연 인유한 위원장이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김기현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선 불가한 거죠. 김기현 체제 하에서 굴러가는 혁신위에서 그런 식의 확 판을 없는 제안까지 내기 힘들 것이다. 제안도 나오기가 힘들고 나와도 김기현 대표가 그걸 받아줄 거냐, 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받아야죠. 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띄웠는데 안 받으면 모양이 더 근데 그게 이상해지는 또 거죠. 막상 이제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것이 되면 또 의원님들께서 말을 많이 바꾸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도 막상 본인이 약간 뭐 청산의 대상 또는 뭐 교체의 대상 이런 것들이 되면 불편한 심기를 저는 숨길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김재석 위원장은 네.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 성공하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지금 비윤계 공천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뭐 그럼요. 한동훈 장관 종로 출마설 얘기도 나오고 여러 이제 좀 인재영입위원회 뭐 다음 주에 뭐 그쵸, 튼다고 그쵸. 하는데 여러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당내 통합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유한 위원장이 첫 일성으로 냈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별게 아니에요. 보면 이미 저는 원내에서는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너무 일사불란해서 문제라면 문제일 텐데 그러면 통합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결국 이준석, 유승민이라는 두 사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통합이라는 말도 사실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물론 그 이준석, 유승민이라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의사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겠지만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쓴소리를 하더라도 당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전직 당대표로서 당에 대한 애정 같은 게 여전히 그 비판 속에 묻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든 국민의힘이랑 같이 갈 수 있게끔 손을 내밀고 또 화해를 하고 타협을 하고 통합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장 힘이 강해질 거라고 보고요. 박성민 최고는 한동훈 장관 종로 출마설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그거는 당내에서 반발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설인 거고 만약에 진짜 막상 공천이 가셔야 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을 종로에 내세우는 것 또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체급을 당에서 나서서 크게 키워주는 것에 대해서 당내 여러 인사들이 불만과 반대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뭐 현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 좀 선거의 기능적, 실무적으로 살펴봤을 때 한동훈 장관에게 종로라는 지역을 줬을 때 국민의힘이 만약에 한동훈 장관으로 총선을 치르려고 한다면
종로 선거에 올인해야 되는 상황과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 이 두 가지가 상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총력을 다해서 특정 지역에 매몰돼서 선거를 치르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종로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접전지에 한동훈 장관을 배치하기보다는 비교적 한동훈 장관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지역에다가 공천을 주겠다고 하고, 대신 한동훈 장관이 좀 전국구로 돌면서 뭔가 선거운동을 하는 그림을 오히려 여권에선 좀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전략을 제시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아니고, 이거는 뭐 일각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한동훈 장관으로 이제 총선을 치를 거냐 말 거냐를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여권에서. 근데 워낙 인물도 없고 하니까 본인들이 뭐 나름의 비장의 카드로 한동훈 장관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좀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동훈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는 여전히 당내에서도 뭐 갑론을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한동훈 장관의 뜻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라는 거가 뭐 기본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나오든 안 나오든 한동훈 장관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은 뭐 이민청부터 해가지고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총선 출마하면 국민의힘에서 나쁠 거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본인이 하고 있었던 중요한 국책 과제들을 완수해야 되는 개인적 책무가 분명히 있을 거라서 아마 그거를 선택하는 것도 저는 국가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출마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안정적인 자리를 가서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빛이 안 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강남 출마한다든지 비례대표 출마한다든지,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바람을 일으킨다는 면에서는 저는 경쟁적인 지역구에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능력을 증명해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 종로 출마설이 꽤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가야 될 것은 종로 이런 데가 아니라 사실상 국민의힘의 험지라고 불리는 지역들을 오히려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사실 제 옆에 계신 김재섭 위원장께서도 도봉이라는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사실상 험지인 곳에서 험지 아니에요. 또 김재섭 뭔 소리 하시는 김재섭 거예요?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제 네. 뭐 동북벨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젊은 사람들이 좀 국민의힘의 험지라고 불릴 수 있는 지역구에서 털을 닦고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꽃길만 걸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점에서 그런 험지들을 오히려 찾아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종로보다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서울 내에 제가 강서구 험지가 지난 보궐선거 때도 강서구 험지론을 꺼냈던 지도부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던 것이, 서울 내 험지라고 불리기가 좀 그래요.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호남 여기 진짜 험지죠.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치렀던 지방선거에서 대거 이겼고 총선에서 이긴 적이 있는 지역들인데 여기를 험지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 나간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계속 그 어려운 곳을 몰아내고 싶은 민주당의 이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험지로 부르든 종로로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얼만큼 자발적으로 상징적으로 주도적으로 거기 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 황교안 전 대표 체제 때도 21대 국회의원 선거 갈 때 진짜 마지못해 종로 가는 느낌이 들어버렸어요. 그때도. 그렇죠. 비례대표 갈 거냐, 뭐 종로 갈 거냐, 강남 갈 거냐 말 많다가 진짜 마지못해 종로 가는 느낌 들었거든요. 종로 계신 분들도 마지못해 온 사람을 어떻게 찍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험지인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떤 지역에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를 주도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혁신위 인선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이제 누가 혁신위원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고, 이제 보도를 통해서도 실명이 여기저기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 여성이 많았으면 좋겠다, 통합형 인물 필요하다, 뭐 7명 정도다, 뭐 원외 당협위원장 얘기도 나오는데 네. 가시나요? 혹시 전화 받으셨나요?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죠. 기자들한테 네, 똑같이 가냐? 섭외가 되셨냐. 아. 네, 그렇지만 저는 도봉을 지킨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는 도봉구만 지킨다. 도봉갑을 지키겠다. 네, 도봉갑을 지키겠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천하람 예. 순천갑 당협위원장에서 이제 거절했다, 이런 네. 뭐 실제 이제 뭐 인터뷰도 나오고 했는데, 그렇게 연락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천하람 위원장이 거절한 이유요. 천하람 위원장에게 연락한 이유, 네. 거절한 이유, 뭐 어떻게 보세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랑 지난
그 대표 선거 때 전당대회 때 경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혁신위원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가장 혁신위원으로서 적합한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누가 뭐래도 저는 천하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김기현 대표에게도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혁신위원회 경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혁신위원회를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명분이 그 별로 이유 없다. 때문에? 예, 오히려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천하람이 거길 간다 그러면 감동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천하람 스스로도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가서 어차피 똑같은 행태, 그다음에 똑같이 보여지는 결론, 똑같은 메시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대거 들어가서 당에 센소를 해주는 게 오히려 천하람 위원장이 생각하는 더 좋은 그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했던 라디오 앞 코너에 천하람 위원장이랑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천하람 위원장도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김기현 체제에서 만들어진 혁신위는 어떤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정말 다 바꾸겠다 이런 거를 김기현 체제가 유지되고 이어지는 한 이거를 하기가 힘든 근원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혁신위에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도 그 구인난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지만 다들 이 길이 잘 안 될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상 가게를 주저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 개개인에게서 나오는 콘텐츠가 중요한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당의 기록 찾아보면 다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까도 박수문 기자가 그림 얘기하면서 이제 여성, 뭐 청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젊은 청년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뭔가 쓴소리 얘기, 목소리를 듣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약간 도구화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잖아요. 사실 도구로 쓰고 뭐 받아주진 않고 난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또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떤 느낌일까?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 어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컨셉을 잡는 거기는 한데 결국에 지금 이제 이 혁신위에서 중요한 건 뭐 인선으로 주는 메시지보다도 결국에는 혁신안의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쓴소리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이준석, 뭐 유승민 이런 분들 이뿐만 아니라 뭐 천하람 위원장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른바 비윤계 인사들이 당을 향한 충정으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 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거든요. 일례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 홍범도 장군 가지고 그 이념 전쟁 벌이셨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갑자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니까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제 소모적인 이념 논쟁은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하자라고 하셨는데 그게 전 약간 유체이탈 화법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걸 촉발시킨 건 사실 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정리하지 않은 것도 본인이고 오히려 그 상황을 계속해서 끌어간 거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제3자 보듯이 제3자의 일을 얘기하듯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보면서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저지른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한 발 떨어져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제3자적 논평식으로 대통령이 지금 이 사안들에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당에서 과연 그동안 쓴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안 된 거냐. 그게 아니라 쓴소리는 있었는데 그걸 다 내부 총질이네. 뭐 민주당 가라느니 뭐 당 나가라느니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제명운동 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배척하니까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지금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 얘기하면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한길 위원장 픽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김 위원장은 이제 4, 5년 동안 4-5번 정도 전화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사실 이뇨한 위원장은 친분을 부인하진 않았거든요. 취재진한테. 이렇게 보면 지금 김한길 위원장의 국민의힘 내에서 역할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인할수록 커지는 역할론이라는 게 요새 뭐 언론 제목이기도 하고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뭐 지도부나 뭐 당 관계자분들한테 여러 차례 확인을 했지만 실제로 김한길 위원장이 당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로 좀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을 것 같고
김한길 위원장 스스로도 나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는 그 말 그대로를 신뢰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이것이 촉발된 것이 그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힘을 엄청나게 실어주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거는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는 있겠지만은 저는 중도 공략을 좀 더 확실하게 해달라는 걸로 선회를 하고 있고 오히려 당은 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총선에서 이기는 뭐 그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도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정보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김한길 위원장은 이제 상당히 본인이 좀 어둠의 전략가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뭔가를 하기보다 흑막 뭐 이런 그렇죠. 느낌. 이제 본인에게 자문을 구해오는 여러 정치권의 인사들, 주요 핵심 인사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어필하고 그에 따라서 당이 뭔가 움직이고 바뀌고 여러 가지 정계 개편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상당히 즐기시는 분인 것 같다. 그동안의 정치 그 여정을 보더라도 누가 뭐 정당 브레이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 그만큼 이제 변화를 만들고 추동하는 역할을 그동안 뒤에서 계속 해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분의 특성이 어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분의 역할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그 정도로 힘을 실어주면 뭐가 나오냐면 장관들이 이분한테 문의를 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마음에 그렇게 들 수 있는 거냐라고 자문을 구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 당에 들어와가지고 뭐 무슨 뭐 최고위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면에 나서서 정치적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역할론이 나오는 이유는 뒤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조언하고 얘기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좀 전략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거죠. 박항규님이 제발 힘내서 살아보게 하세요. 국회의원 여러분 당파 싸움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에 이제 복귀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 촉구하고 이제 3자 회담도 역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이제 복귀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내각 총사퇴와 뭐 대표 만나자 대통령 만나자 하는 내용은 완전히 충돌되는 내용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뭐 밥 먹자고 해놓고서는 밥 먹자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 나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각 총사퇴랑 뭐 영수회담 제안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그냥 막 던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진짜 민생을 위해서라면 김기현 대표 먼저 만나시는 게 맞죠. 국회에서 풀어야 될 거는 풀어야 될 거고 물론 민주당 의석수 많지만 상임위 거쳐야 되고 뭐 본회의 통과시키고 하려면 결국 여당 힘이 필요해요. 뭐 물론 일반적인 법률 가운데서는 대부분 민주당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정말 중요한 현안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되고 상임위에 토론한 대상은 여당이거든요. 근데 여당 대표 패싱하고 그냥 대통령만 만나자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는 민생이라는 것은 없고 오히려 그냥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들 그냥 나는 대통령 옆에 서고 싶다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빈 친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제 대여투쟁이라는 큰 줄기는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거고 이제 민생 얘기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일환으로 이제 여야정 3자 회담을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뭐 민생을 챙기고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해낸다는 게 결국 국회를 거쳐야만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를 구해야만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중요성에 비해서 그동안 민주당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던 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독단적인 국정 운영 기조를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더 늦어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저희는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이재명 대표께서 내각 총사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대변인이 이제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그 내각 총사퇴는 우리가 뭔가 실질적인 액션을 취한다는 게 아니라 내각 총사퇴를 하는 그 각오로 국정 운영을 전면적으로 쇄신해달라라는 당부였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3자 회동 제안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단, 뭐 국회의장, 대통령 이렇게 만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좀 더 이렇게 확장시키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국회의장 회동 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없냐? 이재명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건데 원내대표네요. 만날 건데 이재명 대표만 빼고 만나겠다. 이건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입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나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말뿐인 소통 아니냐, 말뿐인 변화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만 빼고 만나겠다. 이거는 결국에 본질을 비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여기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원내대표끼리라도 보자 했는데 거기 안 받으면 이재명 대표의 진짜 목적은 대통령을 만나는 것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이고 적어도 소통의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원내대표 만나는 걸 굳이 뭐 부인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원내대표끼리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김기현 대표는 여야 대표 만나자. 민생 협치하자라고 했고 그럼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대통령까지 같이 삼자가 보자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얘기한 거는 원내대표부터 해가지고 좀 더 다른 의미로 역제안이 좀 들어간 약간 판이 탁탁탁 넘어갔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핑퐁 하듯이 공이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 매듭이 안 지어지고. 근데 저는 이거 그렇게 길게 끌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뭐 언제든지 만나자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 대표랑 이렇게까지 만남을 피하는 것도 대통령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뭐 사법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정치권에서는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야당 대표를 이렇게까지 안 만난 사례가 있냐라는 얘기가 취임 초기부터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반성을 좀 근데 하셔야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이었나? 다시는 영수회담 제안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본인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바로 영수회담 제안을 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변한 게 뭐가 있느냐? 이재명 대표는 뭐 너무 안 변해서 그 문제라고 하시지만 이재명 대표는 너무 빨리 변해서 문제예요. 8월에 영수회담 제안 안 한다고 해놓고서는 바로 뭐 9월, 10월에 영수회담 제안을 하는 거면 한 달 만에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영장 기각된 거 말고는 아무런 변수가 없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갑자기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마치 무죄인 그 외형을 갖추려고 굳이 대통령 옆에 서서 내가 대등하게 토론하는 장면들을 연출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민생이 없는 거라고. 정치만 있는 거라고. 근데 대통령이 판사도 아닌데 뭐 대통령 만난다고 뭐가 뭐 유죄가 나올 게 무죄가 나오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야당 대표인데도 계속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계속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대통령을 만나는 게 뭐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권은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다. 아니 야당 대표랑 대통령이 만나서 나 뭐 유죄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무죄로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결국에 정책 얘기할 거고 민생 얘기할 건데 그 만남이 뭐가 그렇게 힘든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런 논의가 계속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안 만난다 이제 하다 좀 보니까 만나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이게 국민들이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협치를 한다는데 맞아요. 만나고 안 나는 문제가 계속 핑퐁처럼 오가면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 지금 대출도 많고 지금 막 주가 떨어지고 막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 피로도를 좀 없애야 되는데 민생 문제 집중하면 정말 집중해야 될 게 집중해야 되는데 좀 이런 식의 논의들이 좀 소모적으로 읽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이제 요거 이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쨌든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뭐 어제 정청래 의원 나와서 이제 뭐 그래도 이거는 남아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어떻게 당내 통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대표께서 복귀한 첫날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런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거잖아요. 공식적인 입장과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분열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물론 아쉬울 수 있고 섭섭할 수 있고 쌓인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를 색출하고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상황이 굳이 그 국면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는 그거야말로 자승자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로 구태여 갈 이유가 없고 결국엔 총선 승리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단합할 기회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큰 폭으로 이기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더 이상 이제 매몰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표께서 나서서 직접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 대표의 뜻을 존중하는 것도 당인으로서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수 위원장 저는 역할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할 분담이다. 네, 그 이재명 대표 속마음은 정청래 의원이랑 가깝겠죠. 그 지금까지 수박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그 개딸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 그 자체는 사실 이재명 대표거든요. 지금까지 그걸 저는 사실상 방관해 왔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고 총선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결파가 정말 밉더라도 밉다는 말은 못하겠고 속은 답답하지만 정청래 의원이라고 하는 효과적인 스피커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대신 이재명 대표 가려운 데 긁어주고 이재명 대표는 좋은 이야기를 하면 굿캅 배드캅 역할 딱 그렇게 롤플레잉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네,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있는데 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추모대에 참석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국정기조 전환에 좋은 신호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참석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당위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참석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이거는 뭐 정쟁을 떠나서 국민적인 아픔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저희 이태원 참사 1주년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또 거기에서 받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안도감? 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안정감? 그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위로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 1주년 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태원 참사 1주기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이것마저 정쟁으로 좀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염치가 있으면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라는 반성과 유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일말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너무나 좀 고통받았던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다 함께 애도하면서 국민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될 의무가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앞에서 염치가 있으면 참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만한 참사가 났는데도 대통령께서 지킨 것은 국민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물리지 않은 이 정부의 수장으로서 본인이 정말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정말 변화하겠다라는 국민들 앞에 약속이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전 여기에 대해서 뭐 검토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 이런 말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